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1% 상승한 26,439.9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8% 오른 2,914.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5% 상승한 8,041.9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다가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지수는 0.80% 상승한 94.942를 기록했습니다. 8월 초 이후 하루 상승률로는 가장 큰 것이며 달러 지수는 일주일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 감소 가능성과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회의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8% 상승한 72달러 12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펙과 러시아 등 이 주요 산유국이 지난 주말 회의에서 추가 증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이후 시장의 심리가 상승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소비 및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4.2%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 4.3%에는 못 미친 것입니다. 다만 전분기 성장률은 2014년 3분기 4.9%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3.8%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석 달 만에 2,350선까지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IT 업종의 주가 흐름은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나 보험, 내수주, 통신주 쪽으로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매출 증가 기대감에 화장품 쪽 면세점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이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기술주로 대표되는 이 빵 주식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지수 오름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금융 정책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향후 중국의 향배가 어떨지 짚어볼 거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추가 증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국제유가 상승세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향후 흐름 어떨지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코스닥 상장사 10여 개사가 지금 상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거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3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9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은 사실은 긴축이잖아요. 일정 부분.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시장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장주들인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주들, 빵 주식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중심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이 한국이나 신흥국이나 여타 국가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경기의 호황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체크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체크포인트들을 통해서 오늘의 상승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한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2년물 국채금리도 20bp대 차이로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기준금리가 2%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차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담감들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논리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과거의 궤적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은 언제 금리를 올리나요?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뭐가 좋은가요? 기업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죠. 잘 되죠. 경기가 좋으니까. 완전 고용 상황이고 미국은, 그러니까 고용의 질은 차치하고라도 고용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이 된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지표로 확인되는 거죠.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건데요. 금리가 임계치 이상의 한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되죠. 이거를 감당하기 힘들다. 즉, 이 정도의 대출 금리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투자를 해서 돈 벌기가 힘드니 그냥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되죠? 돈을 다 회수해서 은행에 넣겠죠, 정말로. 그러면 외국에 갔던 달러도 회수가 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2%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3%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3% 정도 금리 주고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줬던 주도주 섹터인 첨단 기술주들, 빵 주식들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기운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보고 이 모든 것을 딱 그렇다라고 결정짓기는 어렵고 좀 며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알려진 이벤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번에 과연 금리를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내년도 1월이나 2월 쪽으로 가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 분명히 부담은 가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꾸준히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경기 확장에 대한 리스크 온 국면이라는 거죠. 한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은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미국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미국 기준에서 보면 경기 확장에 대한 베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온에 불을 계속해서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게 저거잖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들고 역전되면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기가 하향하더라. 그것이 지난 오래된 동안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는데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장기로 돈을 빌리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자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비싸다는 건 뭐냐면 장기 미래에 대한 상황들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한 5년 후에는 이제 폭삭이겠구나,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니까 금리 그렇게 많이 주고 돈 빌릴 필요 없어, 그 미래를 보면. 그러나 단기는 경기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단기 자금 빨리 땡겨서 활용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단기 자금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은 꺾이는 거고 현재 경기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역전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안 좋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꺾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6bp 정도 수준 내외, 25bp 내외 수준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금리가 올랐으면 경기가 미래가 안 좋다면 10년물 금리는 그냥 제자리에 있고 2년물 금리만 단기 금리가 치고 나가면서 역전되는 그런 상황 근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25bp 수준의 그 금리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경기가 꺾일 거라는 우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왜 이렇게 우려를 하냐면 그 달러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약세장 마인드라는 거죠. 미국이 불리시한 이런 강세장 마인드로 완전히 이제 녹아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불리시는커녕 여전히 베어리언한 그런 약세장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확인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판매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전월비 대비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1.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좋지 않은 신호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 몇이 나왔느냐 지수가 104.2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104.2면 확장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택 경기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에서 부담을 느끼죠. 앞서 잠깐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잘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호황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금리가 인상될 때 제일 어려운 국면을 당하게 되는 섹터는 어디냐면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더 느낍니다. 주식시장보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미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아니고 고공행진 속에서 그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도 꺾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더 있어야 부동산이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신호는 떴어요. 경기 신호는 떴으나 아직까지 경기 호황 국면이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구재 수주 실적 같은 데서 나옵니다. 전월 대비 4.5% 증가했고 또 GDP도 연율로 환산을 해보면 4.2%. 이게 놀라운 지수예요. 미국같이 거대한 국가에서 GDP가 4% 오른다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확장 국면인데 자,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간 것이 달러를 회귀시킬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이 살아있다면 달러를 급하게 회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흐름이 신흥국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시장이 그러면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좋을 것이냐, 전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어제는 좋았지만 이 주변 국가 아시아권이 꼭 좋을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로 가치가 고공행진하더니 확 꺾였잖아요.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1.7을 돌파했던 게 지금 1.6 이렇게 다시 또 그 밑으로 막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달러화 지수도 93대 갔다 94로 달러 지수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아시아권에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일 보면 전일 보면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일본 다 빠졌는데 한국만 올랐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펀드, PEF 펀드나 사모펀드의 규제 룰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49인이 100인이 되고 10% 제한 룰도 철폐하겠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이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밸류에이션 대비 이렇게 낮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일정 부분 큰손 투자자들의 투자의 그걸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아시아권은 오늘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은 이 영향이 계속 간다면 좀 다른 궤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전일 바이오 주식들이 강세가 된 것도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권은 미국과 다르게 생각하시고 또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를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뉴스들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장이 좋은 게 신흥국 시장에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해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보조를 맞출 건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건지 중국 쪽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문제입니다. 한국도 이제 금리 격차가 75bp로 벌어지잖아요. 미국 기준금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인데 경기는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거나 경기가 성장하는 속도가 느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곤란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은 금리 인상도 버틸 수 있는 경기 확장 국면이고 아시아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죠. 금리 격차를 더 이상 벌리지 않아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 양쪽 눈으로 양쪽을 봐야 되는 웃기는 상황들이 이제 도래를 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그 금리는 인상을 쉽지는 않겠지만 지준율을 완화하는 뭐 이런 식의 패턴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리 올릴 기회를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워게임이에요. 결국은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해서 끌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 건 뭐냐면 미국이 과거 독일과 일본 플라자 합의에서 요청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즉 위안화 절상을 왕창 해서 무역의 이런 밸런스가 안 맞은 것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달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이 이것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일본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조금 낮지만 독일도 어떠했는지 경기적으로 침체를 겪은 그런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아시아권역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한국이 중국의 그 수출 제품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제품을 제공하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좋은 장을 맞이했었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건데요. 그때 이제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건데 화학이라든가 이런 소재 주식들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제대로 원활하게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반면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은 계속해서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IT 부품들은 나쁘지 않아요. 상황들이.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 시장을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제유가 흐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5일에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수개월 내에 $100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이란 제재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고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이란 제재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건데요.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오펙의 증산을 트럼프가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증산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배럴 정도는 더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지금 미국 셰일은 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1000만 배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증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의 공급이 딸린다는 건 공급 라인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이란 맞고 베네수엘라 상황 안 좋으니까 공급 잘 안 되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요. 만약에 오펙의 공급이 과거 같지 않다면 과거보다는 일정 수준 상승한 레벨에서의 주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전략류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류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너무 좀 과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밴드로 잡았던 $70대 초반을 유가 밴드의 상단이고 밑으로는 $50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이 밴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레벨업 된다. 그러니까 하단은 $60대 나 $60 내외 그리고 상단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을 해서 상황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스탁을 가지고 있는 즉 정유 재고를 가지고 있는 정유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품을 가지고 다음 2차 생산을 하게 되는 화학업체들은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경기가 호황이면 제품가에 다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3차 화학업체들은 사실 원가보다는 판매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부터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2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당분간 가격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요 글로벌 이슈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닥 상장사 10개, 10여 개의 기업이 상폐 위기에 놓이면서 소액 주주들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몇몇 기업들은 증권 방송에서도 추천이 되기도 했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또 투자 조언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시즌이 돌아오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같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증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가 보통 주식 매매를 매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좀 믿고 있죠. 주식이 얼마만큼 위험한 상품인가에 대한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위험 상품이란 거를 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21일까지 관련돼서 회계연도 결산 외부 감사에서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업체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퇴출이 결정이 된 부분들이죠. 예. 그 중에 한 종목 한 11개사로 지금 보여지는데 원래 12개사였다가 엠벤처 투자인가요? 이 회사가 어제 어떤 오전 중에 감사 의견이 통과돼서
그래서 간신히 벗어났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지금 관련된 한 11개 종목은 정리 매매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특히 제가 집이 여의도다 보니까 증권거래소 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추석 연휴인데도 나와서 이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한 생각보다 좀 많은 규모로 봤었는데 그만큼 그분들 입장 쪽에서는 절박하겠죠. 특히 이제 정리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거의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져서 어떤 등락을 펼치다가 이제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지 조각 비슷하게 특히 상장 폐지가 된 뒤부터 그 이후에 다시 재상장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했던 경우는 지금까지 한두 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보다 보니까 정리매매일이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돼 있고요. 10월 11일이면은 관련 종목들이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떤 감사 기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과잉 금지 원칙까지도 주장하는, 그러즉 신의성실 원칙도 좀 위반했다. 이런 쪽으로까지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입장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정리매매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어떤 상장 폐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일단 한 3개월 정도쯤만 하더라도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누적으로 적자폭이 커졌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회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는 많이 접하시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적어도 투자한 원금은 물론 이제 손절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 20% 정도 손해는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7, 80%는 지키는 게 가장 큰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펀더멘탈이 못 따라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음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을 확인하고 전략을 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교훈을 삼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폐 기업들은 신호를 읽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주식 투자는 첫 번째도 원금을 손해볼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에 대한 원칙과 함께 두 번째도 아무리 지금 테마주가 난립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거 사서 내일 가면 한 10% 15%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펀드멘탈 즉 실적에 대한 변화와 함께 충분히 재무 구조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언제든지 이런 위험들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꼭 염두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아무리 내가 주식 투자자의 초보라고 하더라도 시세에만 연연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한 번쯤은 찾아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정석이다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적 개선폭이 큰 기업들 어떤 쪽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 질문 2개에 걸쳐서 오늘 3분기 실적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렸었죠? 예. 아마 형광펜으로 치시고 오늘 또 집중하실 분들 많으실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그러셨으면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실적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 일단 먼저 실적 개선폭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큰 종목. 그러니까 즉 적어도 1000% 가까이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로 이렇게 나눠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쭉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실적 개선폭이 작년 동기 대비 3분기 대비 큰 종목이 신서에게 인터내셔널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예상치입니다. 거기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광의약품, 롯데지주, 삼화컨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유니테스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벌써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었죠. 그런 회사부터 위메이드, JYP, 엔터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유진테크 이런 쪽으로 쭉 종목 흐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코스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쪽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면
의류주인데 무늬만 의류주고 화장품주죠.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작년 3분기 대비해서 1300% 가까이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의류는 부진합니다. 하지만 화장품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작년과 다른 위상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익 기여도가 80%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앵커님도 아시죠? BD 비치, 예, 그리고 인터코스. 저는 브랜드만 느낄 뿐이지 아직 안 발라봤습니다. 네. 제가 직접 발라보면 변태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올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한 155% 증가해서 648억대, 내년은 908억대, 상당히 상승폭이 실적 개선폭이 크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주가도 같이 따라왔죠. 지금 뭐 신고가 영역이네요. 그렇죠. 신세계 인터넷. 예, 신세계 인터넷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도 추천도 많이 나왔었고 어떤 떠오르는 화장품 쪽에서의 대표적인 애경 산업과 함께 얘기가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약 한 500억 정도 올해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30배 이상 PR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같이 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매매 팁은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사서 기다리면은 대박이 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쪽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일단 주가도 같이 실적과 주가가 같이 성장한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은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든가 추세 안쪽까지 눌림목이 나오든가 이런 쪽에 대해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까지 실적 흐름들까지 담보하면서 주가가 움직인 만큼 일단 전고점 부근대까지 위치해서 바로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잠시 숨을 고를 때 대응을 해보자.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밀립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까지 실적에 대해서 좋은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밀린다고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알게 모르게 방산주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도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남북 화해 무드인데 왜 방산주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주가는 항상 속성이 그만큼 실망감이나 아니면 소외를 받았다가 그래도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회복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항공우주보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낫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주에 미국의 고등 정찰기 관련돼서 수주 관련된 쪽에 2파전 쪽에서 되느냐 마느냐의 분위기죠. 되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은 될 수 있겠는데 아니게 되면 또 변동성은 커지겠죠. 그런 어떤 약간 위험성과 함께 된다란 50% 정도의 어떤 보장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실적이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즉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수출 모멘텀이고요. 자주포 관련된 쪽에서 지금 수출을 노리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10개 지역이 나옵니다. 어떤 동구 유럽 쪽부터 여러 가지 동남아 지역까지 다 수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작년에 부진했던 실적들을 만회하면서 쭉 실적이 다시 회복세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에 국방 예산을 보게 되면은 방위력 개선비가 13%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화해 무드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어떤 좀 질적인 수준의 개선 쪽으로 계속 국방비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가가 어떤 미진하게, 그러니까 추세는 살아있는데 추세보다 좀 빠르게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비중을 늘리고 하는 어떤 추세 중심의 중기적인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은근한
뜨뜻미지근하지만은 여전히 매력은 높은 그런 실적과의 변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잘 아시는 쪽으로 보게 되면 MLCC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이번에 삼화컨덴서, 삼성전기 적어도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00% 이상씩은 다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삼성 SDI 또 2차전지 쪽에서 또 부각받겠죠.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것과 주가도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 발표 시즌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엔터주, 제약, 바이오주들도 일단 주가도 실적도 같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섹터들도 실적이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예. 예상했던 수준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보시면서 실적 좋은데 오히려 어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타이밍은 한번 2, 3일 정도 보셨다가 어떤 진입하는 자리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3분기 실적 개선폭이 클 기업들을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부터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아직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아직 발굴되지 못한 종목들 오늘 김민수 부장께서 추려 오셨거든요. 들어볼게요. 네, 엑셀 작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실적은 괜찮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이는 종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봤었는데, 예. 일단,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물론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 사서 기다리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는 항상 속성이 왜 저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의문감을 해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어떤 추세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고 강하게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단순히 저평가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겠죠. SK하이닉스 이렇게 PER 계산해 보면 올해 실적 대비 한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주가가 못 가냐라고 하게 되면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국면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겠죠. 예. 그런 어떤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국면들은 일단 올해도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내년은 더 성장할 것이다,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반응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일단 찾아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시점 쪽에서는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쌉니다. 근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대기업 쪽에 대한 압박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의 변화들도 지켜보시되 대표적으로 한진 같은 경우 그룹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특히 택배 쪽에서 하반기 어떤 단가 인상 가능성과 함께 실적이 자리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회복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진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 밖에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하나 GS 이쪽도 GS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정유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노려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그런 가운데 GS 같은 경우도 지금 정유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주사의 성격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의 탄력들은 한번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지주사 쪽에 한진과 GS 그리고 또 CJ도 싸긴 싼데 CJ그룹은 아직까지 어떤 모멘텀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염두는 하되 주가가 탄력을 받게 되면 그때 쫓아가자라는 전략들이 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 밖에 표에서 보여주는 것 쪽에서 한 18위 정도 되는 Y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IT 부품, 휴대폰 부품주인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은 하실지 몰라도 이 회사의 강점이 휴대폰에서 주파수를 걸러주는 역할의 필터를 만드는데 이쪽이 많이 연결될 수 있는 쪽이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에서 하나의 또 다른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역 확산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분기 실적도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면은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와이솔도 성장주 쪽도 같이 염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지업종 쪽에서 신대양제지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그 관련돼서 물론 중국발 폐지 관련된 쪽에서 수입 규제가 어느 정도 영향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러면은 올해만 실적이 반짝하고 그냥 끝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정책상 변화가 나온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나오는 기조는 꾸준히 좀 더 몇 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쪽이다 보니까 골판지는 많이 쓰죠. 띵동 하게 되면은 택배 기다리시죠. 택배 박스는 다 골판지로 만듭니다. 예. 거기다가 어떤 농수산 식품 같은 경우도 다 요즘 보면은 플라스틱이나 뭐 스티로폼보다는 박스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환경 오염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박스를 더 선호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골판지 수요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실적 특히 그 스프레드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는 이쪽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대 분기는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연간 순이익 1,000억대까지는 충분히 계속 이어지게 됐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 3,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로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쪽에 대한 해소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대 밑이 아니라 이제 10만 원대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제지 쪽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 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아무래도 정유 섹터 그리고 지주사 섹터 이쪽은 한번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들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겠습니까, 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어제 밤 한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PR 계산해보고 주가 시가총액하고 같이 계산해본 결과 예. 저평가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모멘텀만 가세되게 되면 주가가 정체를 보였다가 빠르게 해소되는 국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매수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저평가가 해소됐다라는 국면들만 나오게 됐을 때도 한 30-40%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으로 만약에 빠르게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 챙기셔야죠. 수익 챙기신 건 중요한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주가가 또 급하게 올라간다고 지금 이쪽이 트렌드가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점에서 한 10%에서 20% 올라온 종목들을 또 급하게 따라가는 것은 일단 또 메리트는 좀 없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분석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나는 이 종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의 습관이 아닐까. 숙제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 주가를 정확히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신준섭 전문가,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